그래서 요건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이 기록형 등의 문제에서 필요한 소장의 작성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22면, 23면을 보면요. 거기에 수송 대리인을 안 붙인 것으로 썼으니까 수송 대리인이 등장한다면 보통 피고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를 삼아서 소송을 내는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확률이 크니까 피고 측의 수송 대리인을 등장시키는 국면은 거의 상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니까 아마 이건 지금 일반적인 소장 폼을 내가 한 거고 변호사 시험용의 폼이라면 반드시 원고 측에 소송 대리인이 따라붙는 경우를 상정하는 게 더 일반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다음에 주소 다음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하고 이 주소나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그 시험 문제에서 상담일지 등에 보면 제일 위에 변호사 누구를 찾아와서 하면서 가로에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이렇게 처리해 줬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여기에다가 적으면 되겠어요. 원고의 주소 다음에 원고 주소. 여기는 지금 원고가 소송 대리인이 안 붙어 있으니까 원고 자체의 주소라든지 팩스 번호라든지 라는 툴로 썼는데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원고의 주소까지만 쓰고 오히려 소송 대리인에 대한 이메일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를 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죠. 피고가 특히 최근에 사법시험 등에서도 계속 물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경우에 피고를 전원을 삼아야 되는데 라는 부분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죠. 피고를 전원을 삼아야 되는데 아마 사례형 문제에서는 전원을 삼아야 되는데 일부를 삼지 않고 나서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다 삼는 것은 기록형 문제는 다 삼느냐를 볼 수 있는데 사례형 문제는 다 삼았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잖아요. 문제 자체가 더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사례형에서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일부를 처음에는 삼지 않고 소송을 냈다라는 식으로 제시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을 더 넣은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나갈 수가 있죠. 기록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당사자 변경, 만약 기록형으로 문제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실제 실무에서는 누락된 자를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서가 들어가야 돼요. 당사자 변경 신청서. 그러니까 근데 소장에서는 뭐 처음에 다 쓰도록 하니까 그런 류의 상황을 설정해서 질문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례형에서는 그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시험에서 한번 출제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모의시험에 이렇게 공동으로 다 같이 처음에 제대로 냈는데 그의 연장선상에 일부가 소를 취하려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실무적으로 일부가 소송에 가담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질문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대로 다 냈는데 뭔가 또 틀어져가지고 또는 뭔가 뭐 소송 바깥에서 반대적인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도 일부가 소를 안 하게 취하해서 그만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될 거냐 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전원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일부자가 소송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탈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적인 판례적인 해설은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필수적으로 소송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일부가 이탈하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자의 이탈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일부의자, 즉 67조, 68조에 보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어떤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불리한 행위 등을 하면 안 돼요. 같이 운명 공동체적으로 소송 진행 사항에서 공통으로 운명 공동체적인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가 소취를 하면 전체의 운명을 그르치게 되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소송을 내지 아니한다면 그 소의 운명은 부족복 각하되는 것이니까 일부가 이탈하는 것 때문에 전체가 부족복 각하되는 부정적인 그 행위로서 되는 것이니까 일부의자의 소취하를 인정할 수 없다. 무효이다. 일부의자의 소취하는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모의시험에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 피고, 소장 쓰는 건데 지금 실제 변호사 시험은 자연인과 법인 쓰는 것을 작년에 하나 나왔죠. 아마 신한은행은 실제 법원의 그 은행, 그러니까 법원의 무슨 납부하고 우리가 송달료 납부하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대표자 랑찬, 그러니까 그
우리가 리울루스는 그 라시로 썼는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이 보통 붙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요번 기록형 문제는 법인 등기부 등본은 없었고 뭔가 그 신한은행에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썼어야 되는데 그 문서에 무슨 담당 과장 명의의 문서였는데 그래서 여기 당사자의 그 담당 과장까지 다 쓴 경우도 한 10명에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쓰지 말고 대표이사까지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주식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인지 아니면 신한은행 준지 그런 것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온 표현들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이번 기록형 시험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자체는 없었었는데 과장이 발행한 어떤 문서가 하나 붙어 있었었는데 그 과장까지 쓰면 안 되고 대표이사까지만 쓰면 돼요. 아울러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할 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객관식 선택정에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선택형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다음 중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 것을 고르시오. 몇 개의 지문을 주고 짝을 고르시오인데 어떤 지문 하나 설정했냐면 변호사로서 알아야 될 지식 중에 뭘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냐면 여러분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소액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친족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이제 단독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리할 수 있고 소액 사건의 경우는 법원에 허가 없이 신고하고서 친족 등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것은 그 규칙적인 조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변호사로서는 알아야 될 조문이기 때문에 내용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자체의 조문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소송법에서는 87조 이하에서 보면 뭐예요? 변호사 대리 원칙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비변호사의 경우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규칙에서 이제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규칙적인 내용인데 물론 교과서에는 나와요. 그 규칙적인 해설이 교과에 담겨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사실은 본법의 조문은 아니고 규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다 사사시 규칙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이 변호사로서 비변호사 대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자체의 기본 교과서에 그 규칙이지만 내용으로 실려 있으니까 알아둘 내용인데 어떤 경우냐면 단독사건에 소가 소송 목적물 값에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의 비변호사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사건에 한해서 어떤 질문을 내가 만들었었냐면 변호사 비대리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인데 선택형인데 병원의 업무과 직원이 그 진료비 배상 대금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업무과 직원,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한다라는 것을 설정했는데 상황은 항소심이었었어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5천만 원 진료비 배상 채권을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라는데 항소심에서 이 직원이 하고 있다 이런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럼 일단 어느 틀에서는 맞냐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서는 단독 사건이니까 그다음에 업무과의 병원의 업무과가 그 진료비라는 자기 직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대리를 하는 것이니까 설사 이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리하는 데 있어서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하나 뭐에 걸리게 했었어요? 항소심에서 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항소심은 어떻게 돼요? 1심에서는 단독재판부와 합의부 재판부가 민사사건에서는 있지만 항소심은 다 합의부 재판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런 병원 업무과 담당 직원이 비변호사 대리 틀에서 나갈 수 있는 게 금액적으로 1억 원이 안 되더라도 뭐에서 걸려서 안 되냐면 항소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인데 직원 보고 하라고 할 것 같나요? 1심에서는 직원이 했는데 뭐 30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 5천만 원 직원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졌는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 갔더니 지금 원리대로 하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과 직원이 대리를. 외부 변호사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고문 변호사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반 어쩌다 사건 한 번 있어가지고 500만 원 좀 맡기는 식으로 처리는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고문 계약 비슷하게 이제 여러 건을 처리해주는 식으로 계약이 된 어떤 변호사가 있을 확률이 높지만 하여튼 병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걸 변호사한테 시키기보다는 그 직원이 그대로 했었으면 하는데 어디서부터는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변호사 비대리의 그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 이유는 뭐예요? 그 직원이 이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원래 변호사를 쓰지 않고 제대로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면 누가 해야 돼요?
그 대표자, 회사를 치면 사장님이 해야 되고 그 보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스가 소송하러 다니면 언제 회사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무리 보스지만 그런 뭐 업무 본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직원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특별히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88조가 인정하고 그 하급 인사동 규칙 등에 의해서 그런 업무과 직원같이 그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해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서 1심을 했는데 항소심 정도 되면 이제는 사건의 무게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예외를 허용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예외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회사나 병원 뭐 이런 등등에서 보니까 뭐예요? 법인에서 볼 때 그것도 자기네가 그냥 직접 직원이 하고 싶은데 방법은 조문상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안 쓰고 직원이 막 나가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민사법 교과서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문제 본 적은 없는지 몰라도 상법상에 보면 지배인한테 재판상 재판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의 지배인은 항소심이든 뭐든 지배인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떠냐, 명목상 지배인을 선임해버려. 아예 그 사람, 그 업무과 직원이랄까 회사에서 어떤 그 총무과 법률 담당 이런 사람을 원래 의도는 뭐예요? 그 직원이 그런 일을 하니까 잘하니까 고건에 해당하는 것을 부득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정도 했는데, 아예 왕창 그런 것을 시킬 용도만으로 급은 지배인급이 아닌데 그냥 지배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지배인 등기를 해버려서 모든 사건을 항소심 가서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배인 등기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목상, 상법상 뭐 그 지배인이 재판상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끌어대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송상 남용이 되는 거죠. 어떤 소송상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건에 뭐 진짜 아까 말한 어떤 그 원칙의 취지대로 나온 건지 완전히 그런 소송만을 할 생각으로 하는 뭐 그런 건지를 자세히 좀 의심스러운 그런 케이스가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쓰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는 게 더 자체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 심각한 뭐 싸움이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스스로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적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너무 변호사한테 굳이 맡겨야 되느냐라는 그런 발상에 있어서 지배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소송만을 그렇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상정을 해서 하는 류의 형태가 실제 남용되는 게 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해소의 사건에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2개, 3가지를 엮을 하나짜리 사건을 넣지 않으니까 등 청구해소, 뭐뭐 등 청구해소 해가지고 대표적인 소송을 앞에 하나 내세워서 무슨 등 청구해소로 하면 되죠. 그다음에 청구 취지는 이제 여러 가지 청구 취지 틀을 여러분이 입에 조금 배가지고 익히면 되죠. 크게 소송 유형은 뭐 여러 틀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익혀나갈 틀은 3가지를 익혀나가세요. 금전 청구 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 및 철거, 철거까지 포함. 이런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이런 틀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쪽 틀에 들어가는 거고,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 청구인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대차 종료에 따라서 임대인이 이런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어떤 사람이 무단히 자기 땅을 쓸 때 이런 청구 틀에 들어갈 수 있겠죠. 무단히 어떤 사람이 쓰고 그 사람 또는 제3자가 건물 짓고 쓰고 했을 때 이런 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취득 시효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 이 경우는 자기 땅인데 의조해서 땅 사기쳐서 등기 넘겨갔을 때 말소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에는 소유권 자체에 말소 등기 청구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 이 저당권자한테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원래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도 무료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이 저당권자한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뭐 이런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당권이 따라붙는 경우가 이제 문제를 복잡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는 게 있는데 저당권자한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도 그냥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말소 등기 청구로 다 처리해버리는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굳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저당권자가 등록했을 때 그냥 말소 등기 청구를 해버리면 돼요. 승낙의 의사표시에 가름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의 청구를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과 형성소송이 있는데 당장 확인소송과 형성소송은 일단 무시하고 이행소송을 염두에 두는 청구 취지 틀을 입에 조금 되도록 세 가지 틀을 자꾸 보고 하면 되는데 형성소송적인 틀은 뭐가 하나 있냐면 채권자 취소소송 틀이 하나 있어요. 채권자 취소소송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막 이상할 때는 어려울 때는 되게 빈번하고 채권자 취소 소송이 최근 10년간 무진장 그 이론이 발전해가지고 그 조문으로 안 되고 그 이론이나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의외로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건 발전하나 봐요. 강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소송 다음에 확인소송, 형성소송 세 가지 틀 중에 일단 이행소송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한정하고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은 채권자 취소소송 틀만 일단 유심히 봐라. 그거 말고 청구이의소나 이런 것도 형성소송 틀인데 청구이의소는 강제집행 부분서 등장하는 소송인데 한편 우리가 강제집행이 그럼 잠깐 이야기를 빠져서 집행법은 언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건지가 혹시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 기준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민사집행법은 민법 내지는 수송법과 뭐 관련된 정도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관리집행법은 그런 범죄에서 범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 그래서 지금 청구이의소라는 기판력을 이제 저지하는 그런 틀이 형성소송적인 틀인데 말하자면 고개 형성의 소인데 그 사회행위 취소소송하고 청구이의소송이 우리가 이제 자주 쓰이는 소송 틀 중에 시험 범주에서 혹시 형성소송 틀이고 확인소송은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사례형 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기록형에서는 쓰일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의 청구 취지는 어떤 뭐 소비대차계획에 따른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래서 그 채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개의 채무가 혹시 등장한 사건이면 그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것인데 결국 청구 취지는 간단히 명료하게 쓰는 것인데 결국 뭐냐? 아까 말한 소비대차에 대한 청구, 대여금 청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뭐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청구 취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추상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만 나타나니까 일단 범주는 다 금전지급 청구의 청구 취지로서 획일적으로 그런 틀로 익히면 되죠. 거기에 이게 손해배상인지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아직 청구 취지 단계에서는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피고는 원고에 금 얼마를 지급하라. 금도 요새는 안 쓰고 그냥 돈으로 직접 나가면 되는데 옛날에 왜 금을 썼냐면 옛날에는 이런 단위가 꼭 돈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몇성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물건으로서 그게 그러니까 그 고유의 물건이 아니라 돈의 환산적인 용도로 쓰였던 적이 있었으니까 왜 옛날에 우리 뭐 조개가 돈으로 쓰였다 뭐 이런 아주 원시적인 생각까지 가보면 그런 거 때문에 그랬는지 금을 붙였다가 요새는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때는 뭐 1억 원이면 1억 원도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1억 원으로 써도 된다. 그 대신 1억 다음에 거지것대로 쓰자면 원은 띄더라고요. 1억 다음에 원 붙이지 않고 1억 띄고 원. 근데 옛날에는 그 1억 원 막 동그라미 막 8개인가 뭐 몇 개 나와요. 이렇게 치면 뭐 그거 다 이거 붙이라고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막 쭉 써지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100만 원 이상 되면 그 동그라미가 잘 안 되잖아요. 손이 떨리고. 그거 잘 안 세지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그 동그라미를 다 쓰라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업,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거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막 공부할 때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손해금이 원래 이자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까지 이자 약정 붙고 변제기 다음에 지연손해금이 붙는 거고, 원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다음부터는 이제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데, 그 지연손해금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소는 절차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 20%의 지연손해를 붙일 수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부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기록형에서는 지연손해금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이게 심플해진 건데,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원고가 패소하지 않도록 쓰라고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원래 지연손해금 붙였을 때 소장 부분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지연손해금 붙이는데, 실제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면 나중에 판결문은 어떻게 나타나요? 판결 선고 시부터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서 애초부터 조금이라도 안 질라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이 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붙이는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실제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때문에 원고가 그냥 1억 원만 딱 청구하는 거와 1억 원에 대해서 원래 이자 약정이 설사 없더라도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지연손해를 붙이면 원고에 조금 더 큰 금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원본만 하고 그 뒤는 아예 청구를 안 해준다면 처분권주의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만 판단을 해주지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판단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원고가 아주 그러면 깨질 때 깨지더라도 제일 넉넉 잡고 청구해줘도 되는데, 무슨 말을 하려냐면 우리가 배운 틀로는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20% 이자를 붙이는지를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배우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어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돼요? 판결 선고 시 부분까지 패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피고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심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록형 문제든 사례형 문제든 여러분 쟁점 막 계속 거기다 제시하고 있어서 쌈박질 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판결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고 100% 심플하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원고가 겨우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결 선고 시부터, 사실은 판결문에는 판결 선고 시부터 20%가 붙지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붙는 게 아닐 거니까 그 차이 갭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 기록형에서는 지연손해금을 무시해라라고 했는데, 실제 답안은 지연손해금까지 착실히 계산한 사람도 있었어요.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20% 지연손해를 붙이는 그 금액적인 청구의 부분이 있었거든요. 청구 취재. 그래서 그것까지 쓴 사람도 있었는데, 원래 소장 부분 송달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 사실은 그런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한 건데, 그래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금전청구에 대해서 청구 취지를 일단 했고, 부동산 인도 및 철거 청구랑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이 청구 취지인데, 오늘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내일 올 때까지 그게 입에 배도록 자꾸 한번 보세요. 틀 자체를 주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입에 배도록 그 틀을 내일 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당사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험 문제는 법인 쓰는 경우까지는 이제 한번 해봤는데, 법인 쓰는 경우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의 경우 같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소송법 52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 법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조합의 경우에 만약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무슨 조합하고서 대표자, 무슨 조합하고서 대표자, 이사장 누구 이런 식으로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쓰듯이 쓰면 되는데, 한편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계 실무적인 입장은 지금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제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X1, X2, X3, X4, X4 전 조합원을 각각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책의 23면에 보면 박스 왼쪽 밑에 보면 연습책이 아니라 분쟁 내용들 책을 보면 그 박스 왼쪽 밑에 보면 나책과
남체권이라는 사람을 95년생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만약에 현재 미성년자로서 친권자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된다는 것을 박스로 처리하는데 그 박스가 칸이 좁아지면서 앞에 빠진 부분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나, 부친, 모, 전 모친 이렇게 해서 그 친권자 부, 나, 부친, 모, 전 모친 앞에 미성년자이므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이런 말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게 박스 속으로 빠져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 밑에 박스에 남체권,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쪽에 박스 속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나, 부친, 모, 전 모친 이렇게 돼야 되고 실제 이제 기록형 시험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옛날로 치면 이제 사망한 경우 등이 등장하는 주의 상황에서 옛날로 치면 호적 등본이고 지금 가족관계 등본이라는 호적 등본을 개시하는 그 기록이 등장해서 사망자의 어떤 배우자나 자식들이 등장하는 이런 류의 질문이 등장하는 상황이라면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미성년자라는 것을 생년월일에 의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로서 여러분이 기재를 해본 것 중에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람 종중이 그런 대표적이죠. 종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람